서문 또는 장의 배그메이 체류를 위한 예비자료. 중략. 이처럼 시인이 남들에게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떠나가 침묵하다가 다른 때는 그의 쾌활에 동조해주고 그의 공감에 호응해주는 것. 지금껏 시인들이 왕들의 보호 속에서, 세상의 숭배 속에서, 다른 시인들과의 친교 속에서, 가족의 애정 속에서 부질없이 구했던 이것을 비는 브르타뉴의 이 작은 여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진주가 생겨나는 건 그것이 장식하게 될 궁전들에서가 아니라 수천 리 떨어진 대양 깊이 어느 배아 폴립 속에서이다. 나로 말하면 그 단순한 존경과 확실한 본능 속에서 어부가 발끝으로 물러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와 이야기하면서 머물거나 하면서 그가 영영 알지 못할 어떤 작품의 그토록 섬세한 개화에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노고에 대한 관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느꼈다. 중략. 사실 그가 공작 부인부터 펠리시 때까지 그의 불면증부터 C 해변까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당신이 내 책 속에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자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종종 얻은 영감에 아무 책임이 없음을. 그저 어느 순간 그도 가끔 합석하는 주인의 주방 작은 테이블에서 그들은 그가 그에게서 방심한 데다 몹시 흡족한 기색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인과 어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술을 마셨고 어린 소녀는 여전히 땅바닥에서 개와 놀고 펠리시테는 요리 접시를 가져왔다. 렘브란트의 엠마오 순례자들 그림에서처럼. 그 순간 물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었다. 엄밀히 말해 태양이 바다 속으로 내려가듯 정신이 그 모든 것들의 바닥으로 내려가 그것들을 밝히는 그 깊은 영감의 순간들. 이를테면 상대방이 준비되길 기다리며 맨팔 끝의 라켓을 게으르게 흔드는 어린 소녀의 움직임도 혹은 쇠잔한 줄기로 약하게 지지되어 불만스러운 수많은 라일락 잎들의 하소연도 혹은 가장 듣기 좋은 말들을 하도록 위임받았지만 형편없는 헛소리를 거듭하는 희극의 중개인들처럼 세상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드러내려 하지만 무관심이라는 그의 견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마는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리는 남자의 살짝 저들리는 눈썹들도 다들 동등한 환희 속에서 관찰되고 그 관찰자 시선에게는 살짝 더 환해지는 그늘도 더 휘어지는 곡선도 이제 더 이상 난해한 암호들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진실을 표현하는 말하는 글자들이 되는 때. 이를테면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리고 그 햇살에 응달의 포도나무가 제 송이를 담그어 방금 전 차갑게 푸르죽죽 하던 송이가 이제 되살아나 속까지 환히 비쳐 에메랄드와 같아지면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남들이 해악들, 독극물들 속에서 추구하는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 대가를 지르게 될 뿐인 도취를
아무 피로감 없이, 게다가 단지 동일한 것을 1시간 동안 유쾌한 방식으로 보게 할 뿐인 불모의 도취가 아니라 비록 이미지가 사라진데도 존속될 다른 무언가를 보게 하는 그러한 도취를 주기에 충분할 때, 물론 시인은 그에게 그 순간 그들의 지지를, 그들의 매력을 빌려준 그 모든 것들에게 고마워한다. 마치 가련한 해산한 여인이 그녀에게 그토록 헌신적이던 의사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타는 목에 그토록 달콤하던 싱싱한 복숭아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태내에서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창문 주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걸 즐겨보았던 제비들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을 간직하듯, 그녀는 아기의 사진을 처음 돌봐준 그 의사에게 보낼 것이다. 마치 B가 C에서 쓴 소설 한 부를 여관 주인에게 보냈듯, 마치 그가 언젠가 T 공작 부인의 정원에서 혼자 산책하다가 지었던 시를 그 공작 부인에게 손수 적어 주었듯, 어쩌면 그녀는 심지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의 탄생에 친절하게 조력한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는 이름을 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녀가 아이에게 그 의사의, 그토록 선량한 그 이방인의 이름을 주는 줄 여기면서 테오도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 말의 참뜻은 신들의 선물을 가리키리라.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진정 그인 것에 대해, 그의 미소에 대해, 그의 쾌활함에 대해, 그의 허약함에 대해, 그녀가 이것에 대해서든 저것에 대해서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진정 그인 것 일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쾌활함, 그의 용기, 이를 그가 그녀에게서만 얻었을 뿐이며, 그녀만이 한때 그녀 속에 그의 생명의 저수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그녀가 그를 주고 있는 건 그로부터 선이든 악이든 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이며, 그녀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그를 향해 그 모든 햇살들의 달콤함을, 그 모든 악독들의 해로움을 시행할 그 모든 자연에게이며, 요컨대 삶에게이며 또한 죽음에게임을. 마찬가지로 그의 책의 경우에도 비는 그걸 어느 친구에게 헌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다. 중략. 그로 말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신들과 인간들에게 감사할 때였다.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인과 어부와 함께 마시고 장난치고 즐겁게 참새를 쏘며 펠리시테와 농담하며 점심 식사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그토록 사색적인 이 남자에 대해 펠리시테와 주인은 그가 남들처럼 농담을 좋아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알리기를 특히 좋아했다. 흔히들 어느 거룩한 사제에 대해 그가 미식을 싫어하지 않았고 좋은 포도주도 알고 있었다고 즐겨 말하듯, 이는 어쩌면 이 신기한 지성인들이, 이 고귀한 인물들이 우리의 가장 범속한 즐거움들의 스스로를 맡김으로써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복권시키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매혹을, 순수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일 테고, 혹은 어쩌면 우리가 영혼만을 아는 한,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드높은 영혼이든 간에 우리가 물질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에 속하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종인지, 그것이 생물 종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테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드높음, 고귀함을 아무리 감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삶과의 완벽한 닮음꼴, 생명을 완벽하게 닮은 그 형색 앞에서만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약. 그 순간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음험하게도 우리 속에 내 친구는 발자크의 시골 사제를, 나는 스탕달의 파르무의 수도원을 품은 채 내려갔는데, 또 그럴 것이 이러한 책들을 우리는 이를테면 어느 새롭고 아름다운 작품이 특히 독파되지 않은 동안 불러일으키는 열정 속에서 읽고 있던 중인지라 우리는 오직 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비의 의견을 몹시 듣고 싶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읽을 시간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고 물어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에게 오늘 저녁 일모를 보았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이 우리를 내 친구에겐 시골 사제를, 내겐 파르무의 수도원을 잊게 할 정도로 열광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어쩌면 그의 인상을 말해 주리라 기대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상을 해명해 줄, 우리를 더 분명하게 해줄 말 한마디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일모를 보지 못했다고, 이미 귀가했노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귀가했지요 라고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본 색깔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색깔들이 바다에 관해 예고하는 것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색이란. 나는 본의 아니게 그처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선율을 저 음조로 시작함으로써 그를 착수시켜 그에게 그 선율 전부를 요청하고자 하려는 듯.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들은 두아르느네에서였소 라고 그가 말했다. 친구와 나는 즉시 속으로 두아르느네에 가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거기까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었다. 내가 알려주겠소 라고 대답하고 그는 배와 기차 시간표를 알아보러 그의 방으로 갔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남들도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준다는데 송구했으며, 그가 우리에게 남들도 해줄 수 있는 말만을 해준데 실망했다. 이는 어느 신경병자가 의사에게서 자신의 병증에 관해 무언가 심오한 말을 끌어내고 싶은데 의사가 그저 이러저러한 이야기만 하다 하지만 옷을 껴입으세요. 부디 추위를 타실 테니, 혹은 맛있게 드시고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때 느끼는 실망이다. 혹은 어느 스눕가 공작 부인에게서 그녀의 무도회 초대장 대신에 그녀의 정원 과일들을 보내줄 때 느끼는 실망이다. 중략. 우리는 연어 낚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네, 정말 아름답지요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걸 어쨌든 할 것이요. 여기서 습관을 들였으니까. 내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철학 교사였다면 내게는 그 편이 아주 좋았을 테지만
그랬다면 저녁마다 나는 카드 놀이를 하고 맥주를 마시러 카페로 갔을 것이오. 나도 알고 있소만 대개들 이 점에 시골의 위험성이 있다고, 거기에 사람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여긴다오. 발자크는 이런 생활을 일종의 쇠퇴, 마비의 종착점으로 그렸지요. 파리에서라면 찬란할 수 있었을 어떤 지성이 이룰 수 있는 종착점으로 말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이니 그는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겨진 그 부드러운 음조로 말했다. 남들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소. 어쩌면 더 지적인 소일거리들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극장, 사교계, 남들에 대해서는 내 말하지 않겠소만 나는 잘 알고 있소. 그것들이 나에게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즉, 내가 사물들을 깊이 보지 못하고 이러한 피상적인 방식의 느낌이 나머지 내 시간으로 퍼져나가 무익한 흥분으로 나를 옥죄어 작업하기 어렵게 한다는 걸. 아니, 참으로 나는 이곳에서 내가 영위하는 이곳에서의 내 삶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는 없소. 그는 말을 그쳤지만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불분명한 눈길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페달 악기가 곡조를 연주한 후 침묵으로 돌아가려면 오직 계속해서 점점 더 불명료하게 마지막 소리를 연장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잠시 동안은 그것이 방금 내보낸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듯한 화음으로 너무 젖어 있는 탓에 이 순간 다른 음을 곧장 끌어내려 한다면 불협화음을 만들게 될 것처럼. 중약, 그에 대해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친구가 주저하는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말했듯이 더는 잘 기억나지 않소. 나는 발자크에 관해 별로 말할 수가 없소. 그를 잘 알지 못하오. 당신도 알다시피 발자크는 아주 잘 알아야 하오. 순진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발자크의 작품들 중 무엇 읽어야 하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답하지요. 전부라고. 그런데 정말 사실이죠. 그의 아름다움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전체 속에 있지요. 개별적으로 읽은 소설 각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전체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인물들은 참으로 아주 좋지요. 신기하죠. 그렇지 않소? 이에 대해 나는 잘 설명할 수가 없소. 못해요. 발자크에 대해 당신이 말하도록 해야 할 사람들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문학적인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소. 아니, 오히려 어떤 세대의 전부지요. 아시다시피 전직 관료들, 금융가들 중에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독서를 좀 했던 이들, 지적인 군인들 등. 예컨대 S 장군은 발자크를 놀랄 만큼 잘 알지요. T 공작 부인 댁에서 그녀도 발자크를 아주 잘 아니까 나는 그들이 때로 발자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듣지요.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학에 대한 기호가 있지는 않겠지요? 라고 내 친구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요. 물론 그들에게 문학에 대한 기호가 있지는 않소. 라고 B가 말했다. 하지만 발자크에 대해서는, 즉 발자크에 대한 기호는 있지요. 발자크는 그렇지요.
그건 힘이지요. 아시겠지만 다만 그건 좀 물리적인 힘이기도 하죠. 발자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결코 예술가들에게 그만큼 어필하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술가들도 발자크를 여하튼 아주 좋아하죠. 실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무엇도 우리에게 발자크보다 더 낮아 보일 수 없을 것 같으니 말이오. 실은 언제나 발자크는 예술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은 기쁨이죠. 발자크는 우리를 마치 삶처럼 수많은 사악한 것들을 통해 사로잡으려 하죠. 어느 여름, 여러 해 전부터 보지 못했던 S, 브르타뉴에서 함께 지냈던 바로 그 친구가 내 집에 왔다. C가 죽어가고 있다네. 라고 친구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네가 나와 함께 오도록 청했다네. 생클루에 있어. 그를 보살피는 인턴이 아래층에 와 있네. 가는 길에 알게 된 바로는 C는 급성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의식은 온전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환상도 슬픔도 품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들이 열려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다. 내가 아주 먼 데까지 오게 했군요. 게다가 당신이 분명 생각지도 못했을 곳으로요. 당신은 내 병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라며 그는 자신의 시골행을 금했던 건초열이라는 그 열병을 암시하며 미소 지었다. 시골로 말이죠. 그토록 좋아했던 곳이지만 여기서 살 수는 없으리라 여겼는데 이젠 시골이 내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네요. 물론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오해로 헤어졌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들이 그러거든요. 게다가 그 어떤 고통을 내게 주었든 간에 시골은 내게 더 많은 행복도 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시골을 사랑했으니 말이죠. 결국 보세요. 라고 덧붙이며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내게 건초열 치료제를 찾아주겠다고 장담했고 나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일한 의사에 의해 치유된 나를 보고 있군요.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이 말했지요. 죽음은 위대한 의사이다. 죽음만이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내 생각에 우리 의사들도 그들의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바로는 이를 병리학적 의미로도 이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펠리시테, 그의 가정부도 그들과 같은 의견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죠. 아시다시피 그녀는 나를 좋아합니다만 여느 사람들처럼 그녀도 나를 동요시키기를, 괴롭히기를 좋아하지요. 아직 무언가가 나를 평안에서 빼낼 수 있기라도 한 듯 말이죠. 요즘도 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시골에 와서 재채기도 않고 숨가빠 하시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이번이 끝이야. 길게 가지 못하겠어. 이런 까닭에 내게는 죽는다는 말만이 참이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어제 아침부터는 그때껏 무엇으로도 내게서 몰아낼 수 없었던 습관들이 떠났어요.
일종의 예감에 따라 망자의 집에서 달아나는 그런 새들처럼요. 짐작컨대 그것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25살 이후 처음으로 나는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도 잠들 수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20년 동안 날마다 거듭된 기도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자연은 한순간에 해냈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늘 자연에서 몹시 아름답다고 여긴 것이죠. 이를테면 자연은 아주 수월하게 인연을, 매듭을 지을 수도 풀 수도 있지요. 내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삶의 화창한 시절에는 그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자연은 그런 내게 죽음을 몹시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들 줄을 알았지요. 내게 그 사자들인 슬픔과 고통을 보냄으로써 말이죠. 그 죽음의 사자들이 나를 아주 잘 준비시킨 탓에 오늘 나는 죽음을 기대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자연을 가장 찬탄한 때는 자연이 내 속에 변화들을 만들었을 때죠.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이 달랠 수 없다고 느꼈던 슬픔으로 혹은 견딜 수 없다고 여겼던 고통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지요. 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 질투의 형벌들을 겪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2년을 지냈지만 그 형벌들이 내게 낮에도 밤에도 용서를 베풀지 않았기에 나는 그 죄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라고 확신했죠. 나는 밤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아이들 같았죠. 그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나는 치유되었고 이후로는 그 일로 고통받지 않았지요. 그러한 치유들 속에서 나는 자연을 찬탄합니다. 치유들은 몹시 기적적이고 몹시 단순하지요. 사실을 말하자면 내 짐작으로는 상이한 진통제들의 명칭하에 아편을 주는 그런 의사들처럼 자연의 치료제들은 그 기초제가 망각, 아니 더 정확하게는 습관인 듯합니다. 아시겠지만 습관이 실명이고 망각은 일개 가명일 뿐이죠. 그것들이 몹시 달콤하긴 하지만 우리를 다른 상태로 이끄는 그 아름다운 법칙들 밑바닥에 자비가 있는지 여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숭고함이 있지요. 그것도 자주. 서문 또는 장의 배그메이 체류를 위한 예비자료. 중략. 이처럼 시인이 남들에게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떠나가 침묵하다가 다른 때는 그의 쾌활에 동조해주고 그의 공감에 호응해주는 것. 지금껏 시인들이 왕들의 보호 속에서 세상의 숭배 속에서 다른 시인들과의 친교 속에서 가족의 애정 속에서 부질없이 구했던 이것을 비는 브르타뉴의 이 작은 여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진주가 생겨나는 건 그것이 장식하게 될 궁전들에서가 아니라 수천 리 떨어진 대양 깊이 어느 배야 폴립 속에서이다. 나로 말하면 그 단순한 존경과 확실한 본능 속에서 어부가 발끝으로 물러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와 이야기하면서 머물거나 하면서 그가 영영 알지 못할 어떤 작품의 그토록 섬세한 개화에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노고에 대한 관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느꼈다. 중략. 사실 그가 공작 부인부터 펠리시 때까지, 그의 불면증부터 C 해변까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당신이 내 책 속에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자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종종 얻은 영감에 아무 책임이 없음을. 그저 어느 순간 그도 가끔 합석하는 주인의 주방 작은 테이블에서 그들은 그가 그에게서 방심한 데다 몹시 흡족한 기색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인과 어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술을 마셨고, 어린 소녀는 여전히 땅바닥에서 개와 놀고, 펠리시테는 요리 접시를 가져왔다. 렘브란트의 엠마오 순례자들 그림에서처럼. 그 순간 물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었다. 엄밀히 말해 태양이 바다 속으로 내려가듯 정신이 그 모든 것들의 바닥으로 내려가 그것들을 밝히는 그 깊은 영감의 순간들. 이를테면 상대방이 준비되길 기다리며 맨팔 끝의 라켓을 게으르게 흔드는 어린 소녀의 움직임도, 혹은 쇠잔한 줄기로 약하게 지지되어 불만스러운 수많은 라일락 잎들의 하소연도, 혹은 가장 듣기 좋은 말들을 하도록 위임받았지만 형편없는 헛소리를 거듭하는 희극의 중개인들처럼 세상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드러내려 하지만 무관심이라는 그의 견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마는,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리는 남자의 살짝 저들리는 눈썹들도 다들 동등한 환희 속에서 관찰되고, 그 관찰자 시선에게는 살짝 더 환해지는 그늘도, 더 휘어지는 곡선도 이제 더 이상 난해한 암호들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진실을 표현하는 말하는 글자들이 되는 때, 이를테면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리고 그 햇살에 응달의 포도나무가 제 송이를 담그어 방금 전 차갑게 부르죽죽 하던 송이가 이제 되살아나 속까지 환히 비쳐 에메랄드와 같아지면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남들이 해악들, 독극물들 속에서 추구하는,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 대가를 지르게 될 뿐인 도취를 아무 피로감 없이, 게다가 단지 동일한 것을 1시간 동안 유쾌한 방식으로 보게 할 뿐인 불모의 도취가 아니라 비록 이미지가 사라진데도 존속될 다른 무언가를 보게 하는 그러한 도취를 주기에 충분할 때, 물론 시인은 그에게 그 순간 그들의 지지를, 그들의 매력을 빌려준 그 모든 것들에게 고마워한다. 마치 가련한 해산한 여인이 그녀에게 그토록 헌신적이던 의사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타는 목에 그토록 달콤하던 싱싱한 복숭아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태내에서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창문 주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걸 즐겨보았던 제비들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을 간직하듯, 그녀는 아기의 사진을 처음 돌봐준 그 의사에게 보낼 것이다. 마치 B가 C에서 쓴 소설 한 부를 여관 주인에게 보냈듯, 마치 그가 언젠가 T 공작 부인의 정원에서 혼자 산책하다가 지었던 시를 그
공작 부인에게 손수 적어 주었듯 어쩌면 그녀는 심지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의 탄생에 친절하게 노력한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는 이름을 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녀가 아이에게 그 의사의, 그토록 선량한 그 이방인의 이름을 주는 줄 여기면서 테오도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 말의 참뜻은 신들의 선물을 가리키리라.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진정 그인 것에 대해, 그의 미소에 대해, 그의 쾌활함에 대해, 그의 허약함에 대해, 그녀가 이것에 대해서든 저것에 대해서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진정 그인 것 일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쾌활함, 그의 용기, 이를 그가 그녀에게서만 얻었을 뿐이며 그녀만이 한때 그녀 속에 그의 생명의 저수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그녀가 그를 주고 있는 건 그로부터 선이든 악이든 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이며 그녀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그를 향해 그 모든 햇살들의 달콤함을, 그 모든 악독들의 해로움을 시행할 그 모든 자연에게이며 요컨대 삶에게이며 또한 죽음에게임을. 마찬가지로 그의 책의 경우에도 비는 그걸 어느 친구에게 헌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다. 중략. 그로 말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신들과 인간들에게 감사할 때였다.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인과 어부와 함께 마시고 장난치고 즐겁게 참새를 쏘며 펠리시테와 농담하며 점심 식사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그토록 사색적인 이 남자에 대해 펠리시테와 주인은 그가 남들처럼 농담을 좋아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알리기를 특히 좋아했다. 흔히들 어느 거룩한 사제에 대해 그가 미식을 싫어하지 않았고 좋은 포도주도 알고 있었다고 즐겨 말하듯 이는 어쩌면 이 신기한 지성인들이, 이 고귀한 인물들이 우리의 가장 범속한 즐거움들에 스스로를 맡김으로써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복권시키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매혹을, 순수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일 테고, 혹은 어쩌면 우리가 영혼만을 아는 한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드높은 영혼이든 간에 우리가 물질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에 속하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종인지, 그것이 생물 종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테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드높음, 고귀함을 아무리 감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삶과의 완벽한 닮음꼴, 생명을 완벽하게 닮은 그 형색 앞에서만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약. 그 순간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음험하게도 우리 속에 내 친구는 발자크의 시골 사제를, 나는 스탕달의 파르무의 수도원을 품은 채 내려갔는데 또 그럴 것이 이러한 책들을 우리는 이를테면 어느 새롭고 아름다운 작품이 특히 독파되지 않은 동안 불러일으키는 열정 속에서 읽고 있던 중인지라 우리는 오직
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B의 의견을 몹시 듣고 싶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읽을 시간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고 물어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에게 오늘 저녁 일몰을 보았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이 우리를 내 친구에겐 시골 사대를 내겐 파르무의 수도원을 잊게 할 정도로 열광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어쩌면 그의 인상을 말해주리라 기대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상을 해명해줄, 우리를 더 분명하게 해줄 말 한마디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일몰을 보지 못했다고 이미 귀가했노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귀가했지요. 라고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본 색깔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색깔들이 바다에 관해 예고하는 것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색이란. 나는 본의 아니게 그처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선율을 저음조로 시작함으로써 그를 착수시켜 그에게 그 선율 전부를 요청하고자 하려는 듯.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들은 두아르느네에서였소 라고 그가 말했다. 친구와 나는 즉시 속으로 두아르느네에 가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거기까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었다. 내가 알려주겠소. 라고 대답하고 그는 배와 기차 시간표를 알아보러 그의 방으로 갔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남들도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준다는데 송구했으며 그가 우리에게 남들도 해줄 수 있는 말만을 해준데 실망했다. 이는 어느 신경병자가 의사에게서 자신의 병증에 관해 무언가 심오한 말을 끌어내고 싶은데 의사가 그저 이러저러한 이야기만 하다 하지만 옷을 껴입으세요. 부디 추위를 타실 테니 혹은 맛있게 드시고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때 느끼는 실망이다. 혹은 어느 스눕가 공작 부인에게서 그녀의 무도회 초대장 대신에 그녀의 정원 과일들을 보내줄 때 느끼는 실망이다. 중략. 우리는 연어 낚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네, 정말 아름답지요.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걸 어쨌든 할 것이요. 여기서 습관을 들였으니까. 내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철학 교사였다면 내게는 그 편이 아주 좋았을 테지만 그랬다면 저녁마다 나는 카드 놀이를 하고 맥주를 마시러 카페로 갔을 것이오. 나도 알고 있소만 대개들 이 점에 시골의 위험성이 있다고 거기에 사람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여긴다오. 발자크는 이런 생활을 일종의 쇠퇴, 마비의 종착점으로 그렸지요. 파리에서라면 찬란할 수 있었을 어떤 지성이 이룰 수 있는 종착점으로 말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이니 그는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겨진 그 부드러운 음조로 말했다. 남들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소. 어쩌면 더 지적인 소일거리들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극장, 사교계, 남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소만 나는 잘 알고 있소. 그것들이 나에게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즉, 내가 사물들을 깊이 보지 못하고 이러한 피상적인 방식의 느낌이 나머지 내 시간으로 퍼져나가
무익한 흥분으로 나를 옥죄어 작업하기 어렵게 한다는 걸. 아니, 참으로 나는 이곳에서 내가 영위하는 이곳에서의 내 삶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는 없소. 그는 말을 그쳤지만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불분명한 눈길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페달 악기가 곡조를 연주한 후 침묵으로 돌아가려면 오직 계속해서 점점 더 불명료하게 마지막 소리를 연장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잠시 동안은 그것이 방금 내보낸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듯한 화음으로 너무 젖어 있는 탓에 이 순간 다른 음을 곧장 끌어내려 한다면 불협화음을 만들게 될 것처럼. 중약, 그에 대해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친구가 주저하는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말했듯이 더는 잘 기억나지 않소. 나는 발자크에 관해 별로 말할 수가 없소. 그를 잘 알지 못하오. 당신도 알다시피 발자크는 아주 잘 알아야 하오. 순진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발자크의 작품들 중 무엇 읽어야 하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답하지요. 전부라고. 그런데 정말 사실이죠. 그의 아름다움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전체 속에 있지요. 개별적으로 읽은 소설 각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전체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인물들은 참으로 아주 좋지요. 신기하죠. 그렇지 않소? 이에 대해 나는 잘 설명할 수가 없소. 못해요. 발자크에 대해 당신이 말하도록 해야 할 사람들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문학적인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소. 아니, 오히려 어떤 세대의 전부지요. 아시다시피 전직 관료들, 금융가들 중에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독서를 좀 했던 이들, 지적인 군인들 등. 예컨대 S 장군은 발자크를 놀랄 만큼 잘 알지요. T 공작 부인 댁에서 그녀도 발자크를 아주 잘 아니까 나는 그들이 때로 발자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듣지요.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학에 대한 기호가 있지는 않겠지요? 라고 내 친구가 재빨리 말했다. 이런, 그렇다는 말은 아니요. 물론 그들에게 문학에 대한 기호가 있지는 않소. 라고 B가 말했다. 하지만 발자크에 대해서는, 즉 발자크에 대한 기호는 있지요. 발자크는 그렇지요. 그건 힘이지요. 아시겠지만 다만 그건 좀 물리적인 힘이기도 하죠. 발자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결코 예술가들에게 그만큼 어필하지는 않을 것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술가들도 발자크를 여하튼 아주 좋아하죠. 실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무엇도 우리에게 발자크보다 더 낮아 보일 수 없을 것 같으니 말이오. 실은 언제나 발자크는 예술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은 기쁨이죠. 발자크는 우리를 마치 삶처럼 수많은 사악한 것들을 통해 사로잡으려 하죠. 어느 여름, 여러 해 전부터 보지 못했던 S, 브르타뉴에서 함께 지냈던 바로 그 친구가 내 집에 왔다. C가 죽어가고 있다네. 라고 친구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네가 나와 함께 오도록 청했다네.
생글루에 있어. 그를 보살피는 인턴이 아래층에 와 있네. 가는 길에 알게 된 바로는 C는 급성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의식은 온전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환상도 슬픔도 품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들이 열려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다. 내가 아주 먼 데까지 오게 했군요. 게다가 당신이 분명 생각지도 못했을 곳으로요. 당신은 내 병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라며 그는 자신의 시골행을 금했던 건초열이라는 그 열병을 암시하며 미소 지었다. 시골로 말이죠. 그토록 좋아했던 곳이지만 여기서 살 수는 없으리라 여겼는데 이젠 시골이 내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네요. 물론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오해로 헤어졌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들이 그러거든요. 게다가 그 어떤 고통을 내게 주었든 간에 시골은 내게 더 많은 행복도 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시골을 사랑했으니 말이죠. 결국 보세요. 라고 덧붙이며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내게 건초열 치료제를 찾아주겠다고 장담했고 나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일한 의사에 의해 치유된 나를 보고 있군요.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이 말했지요. 죽음은 위대한 의사이다. 죽음만이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내 생각에 우리 의사들도 그들의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바로는 이를 병리학적 의미로도 이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펠리시테, 그의 가정부도 그들과 같은 의견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죠. 아시다시피 그녀는 나를 좋아합니다만 여느 사람들처럼 그녀도 나를 동요시키기를, 괴롭히기를 좋아하지요. 아직 무언가가 나를 평안에서 빼낼 수 있기라도 한 듯 말이죠. 요즘도 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시골에 와서 재채기도 않고 숨가빠 하시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이번이 끝이야. 길게 가지 못하겠어. 이런 까닭에 내게는 죽는다는 말만이 참이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어제 아침부터는 그때껏 무엇으로도 내게서 몰아낼 수 없었던 습관들이 떠났어요. 일종의 예감에 따라 망자의 집에서 달아나는 그런 새들처럼요. 짐작컨대 그것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25살 이후 처음으로 나는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도 잠들 수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20년 동안 날마다 거듭된 기도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자연은 한순간에 해냈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늘 자연에서 몹시 아름답다고 여긴 것이죠. 이를테면 자연은 아주 수월하게 인연을, 매듭을 지을 수도 풀 수도 있지요. 내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삶의 화창한 시절에는 그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자연은 그런 내게 죽음을 몹시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들 줄을 알았지요. 내게 그 사자들인 슬픔과 고통을 보냄으로써 말이죠. 그 죽음의 사자들이 나를 아주 잘 준비시킨 탓에 오늘 나는 죽음을 기대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자연을 가장 찬탄한 때는 자연이 내 속에 변화들을 만들었을 때죠.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이 달랠 수 없다고 느꼈던 슬픔으로 혹은 견딜 수 없다고 여겼던 고통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지요. 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 질투의 형벌들을 겪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2년을 지냈지만 그 형벌들이 내게 낮에도 밤에도 용서를 베풀지 않았기에 나는 그 죄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라고 확신했죠. 나는 밤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아이들 같았죠. 그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나는 치유되었고 이후로는 그 일로 고통받지 않았지요. 그러한 치유들 속에서 나는 자연을 찬탄합니다. 치유들은 몹시 기적적이고 몹시 단순하지요. 사실을 말하자면 내 짐작으로는 상이한 진통제들의 명칭하에 아편을 주는 그런 의사들처럼 자연의 치료제들은 그 기초제가 망각, 아니 더 정확하게는 습관인 듯합니다. 아시겠지만 습관이 실명이고 망각은 일개 가명일 뿐이죠. 그것들이 몹시 달콤하긴 하지만 우리를 다른 상태로 이끄는 그 아름다운 법칙들 밑바닥에 자비가 있는지 여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숭고함이 있지요. 그것도 자주.